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마이너스 30% 아니면 반토막 난 파란색 숫자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투자가 아니라 쓰레기 쇼핑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개미 투자자 90%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석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싸다는 말에 담긴 치명적인 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5분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왜 휴지 조각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눈을 가져야만 그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본능적으로 할인을 좋아합니다.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가방을 50% 세일한다고 하면 눈이 뒤집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백화점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세일이란 말은 대개 부도 직전이거나 성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10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 되었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1000원이라는 가격에 취해 그 기업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 값인데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죠. 하지만 영어는 1000원보다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재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를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돈페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 것입니다. 1000원을 내고 0원어치를 얻는 것과 100만원을 내고 200만원어치를 얻는 것 중 무엇이 진짜 싼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100만원이라는 절대적인 숫자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그러고는 1000원짜리 주식을 수천 주 사 모으며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쁜 쓰레기를 모으는 수집가일 뿐입니다. 가방을 살 때는 실밥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왜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주식을 살 때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동전주를 텁썩 집어드시는 겁니까? 싸니까 괜찮다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위로입니다. 가격이라는 껍데기에 매몰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가격표만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결코 틀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 그 1000원짜리 주식은 대개 주인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왜 옆 나라 일본이나 대만의 주식들은 아무리 비싸 보여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조차 한국 주식보다 훨씬 높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저주가 걸려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당장 한국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놓쳤던 거대한 기회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가격의 함정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더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코스피가 무려 80%나 폭등하며 전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나스닥이 30% 오를 때 우리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괴물 같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드디어 한국 경제가 세계를 체패했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 이 폭등의 이면에는 눈물겨울 정도로 처참했던 우리 주식시장의 흑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세계 1위가 된 이유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은 기업이 벌었는데 배는 대주주만 불렸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할 아까운 현금을 쌓아두고 엉뚱한 땅을 사거나 알짜배기 사업부만 쏙 빼서 따로 상장시키는 물적 분할로 뒤통수를 치기 일쑤였죠.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으로 세워진 곳인데 그 약속을 가장 우습게 여긴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보며 저기는 회사가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던 겁니다. 2025년의 폭등은 바로 이 나쁜 관행들이 상법, 개정과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 교화되기 시작하면서 터져나온 반성문 같은 상승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적폐 해소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괴롭히면 나쁜 짓이지만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건 축하할 일이죠. 우리 시장은 지금 바로 그 사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자사주 소각에 쓰고 배당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건 우리 산업이 갑자기 혁신을 이뤄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주를 속이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성장이 아니라 정상화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80%가 올랐다고 해서 이제 한국 주식이 채값을 다 받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가치는 옆 동네 일본이나 대만 팔끝에도 못 미칩니다. 대만 기업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 대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데 왜 유독 한국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법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가장 의아해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해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코미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80%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반값 할인 매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이광수 대표가 강조한 PBR이라는 마법의 숫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은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코스피의 PBR은 현재 1.6배 수준입니다. 자산이 100억 원인 회사가 시장에서 160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교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보면 기가 막힌 현실이 드러납니다. 옆 동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PBR이 2.4배에 달하고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무려 3.5배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5.5배가 넘어가죠. 대만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특별히 3배 더 많은 공장을 가졌거나 돈을 3배 더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대만이라는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대만만큼만 대접받아도 지수는 지금보다 2배는 더 올라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숫자는 한국 주식이 여전히 지독하게 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싸니까 무조건 사야 할까? 아닙니다. 시장에서 싼 것은 대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이 주주에게 흘러오지 않고 대주주의 금고 속에만 갇혀 있다면 시장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00억 원어치 금괴를 들고 있어도 주인이 절대 안 나눠줄 거야 라고 버틴다면 그 금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PBR 1.6배라는 숫자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이 여전히 거대한 족쇄에 묶여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숫자가 2.4배를 넘어 3.5배로 가기 위해서는 족쇄를 풀 열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법을 바꾸고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것이 그 첫 단추겠죠.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분석하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하며 던지는 비수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도도 좋고 기업도 싼데 왜 너희들은 정작 이걸 사지 않니? 라는 물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한국 투자자들이 왜 자기 나라 주식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그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며 남긴 마지막 경고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숲 3개. 경제를 주무르는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의 애널리스트에게 던진 질문은 날카롭다 못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겪은 가장 뼈아픈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참 매력적이고 가격도 싸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정작 한국 국민들은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 겁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 기업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데 대체 어느 외국인이 바보처럼 남의 나라 주식을 사주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한국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를 지정학적 리스크나 북한 문제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보는 리스크는 총칼이 아니라 바로 신뢰의 부재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연기금조차 한국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집주인이 이 집은 곧 무너질 것 같으니 팔고 나가야겠다며 포다리를 싸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외지인이 그 집을 비싼 값에 사줄 리가 만무하죠.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주인 없는 집처럼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헐값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주식을 버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주주를 동반자가 아닌 돈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배당을 약속하고 법이 그 약속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들이 다시 집을 고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담장 밖에서 구경만 하던 외국인 자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한국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급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회는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지실 겁니다. PBR이니 PER이니 하는 복잡한 지표들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내가 사면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앞설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복잡한 공부가 아니라 마치 축구 경기처럼 몸으로 익히는 실전의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식 공부에 실패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단 2가지만 알면 끝나는 기적의 지표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그 2개의 열쇠는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파벳으로 된 복잡한 용어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재무제표의 늪이죠. 서점에 가면 피터 린치부터 워런 버핏까지 거장들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책들이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광수 대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복잡한 수식들 다 치우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PBR과 PER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강력한 나침반을 손에 넣는 셈입니다. 먼저 PBR은 그 회사가 가진 맷집입니다. 회사가 공장 팔고 땅 팔고 모든 빚을 갚았을 때 남는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를 주가와 비교하는 것이죠.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회사를 지금 당장 공중분해해서 팔아도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헐값이라는 뜻이죠. 반면 PER은 그 회사가 휘두르는 펀치력입니다.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그 수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주먹을 휘두를 힘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반대로 펀치력은 좋은데 맷집이 약한 놈은 위기 한 방에 쓰러지기 십상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보석은 명확합니다. 맷집도 좋은데 펀치력까지 갖춘 놈, 즉 PBR과 PER이 동시에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수치들이 낮다는 것은 시장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유사한 업종끼리 이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반도체인데, 같은 자동차인데 유독 이 두 숫자가 낮은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바로 다음 폭등의 주인공이 될 후보입니다. 주식은 결국 이 두 숫자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에만 매몰되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고시 공부하듯 숫자만 외운다고 수익률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책상에서 배우는 수학이 아니라 잔디 위에서 직접 구르며 배우는 축구 시합과 같습니다. 아무리 전술판을 잘 짜도 직접 공을 차지 않으면 골은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표를 공부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 지표를 지식으로만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표들을 돈이 되는 기술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실전적인 비법이 여러분의 상식을 다시 한번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날, 여러분은 아마 서점으로 달려가 두꺼운 투자 비법서를 고르셨을 겁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을 외우고 차트의 패턴을 그리며 밤을 지새웠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도발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제발 주식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지식을 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은 머리로 푸는 수학시험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축구시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으로 드리블을 배운다고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수 없듯이 투자 역시 실전이라는 잔디 위에서 굴러보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를 마스터하고 거시 경제의 흐름을 다 읽은 뒤에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그것은 오만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내 소중한 돈이 시장이라는 파도에 직접 올라탔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고민하며 PBR을 찾아보고 옆 동네 주식은 왜 오르는지 궁금해서 기업 보고서를 들춰보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은 지식을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고시 공부는 투자의 유연성만 해칠 뿐입니다. 현장에서 터진 코피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프로 투자자로 만드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도주를 어떻게 찾느냐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복잡한 분석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에 가서 반도체 ETF나 방산 ETF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성 종목 리스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의 맨 상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그 시대의 대장주이자 주도주입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증해서 가장 많이 담아놓은 종목보다 더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실전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축구와 끈은 묶었고 공은 여러분 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외침이 들려올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대.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마다 여러분은 갈팡질팡하며 공을 뺏기기 일쑤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투자자가 정말로 미국 기준금리 결정문에 목을 매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결정적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99%의 개미들이 엉뚱한 정보를 쫓다가 기회를 놓칠 때 수익을 내는 1%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뉴스 소비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는 것만큼 투자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놓고 온종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만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갑자기 더 잘 팔리거나 기술력이 급상승합니까? 아닙니다. 강조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보의 양에 취하지 말고 그 기업의 이익을 결정짓는 급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그 급소는 미국의 금리가 아니라 바로 디램 가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시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려 합니다.
전쟁이 터졌다거나 유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컵부터 먹고 매도 버튼을 누르죠. 하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행동입니다. 고수들은 그 뉴스가 내가 가진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봅니다. 반도체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금리가 동결됐다는 이유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진 보물을 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해도 정작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핵심 지표 하나를 제대로 쫓는 것이 수만 개의 잡다한 뉴스를 읽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 주도주의 이익을 결정짓는 지표가 무엇인지는 이미 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엉뚱한 곳에 쏟고 있던 시선을 돌려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과 연결된 핵심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고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시장의 어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의 환상에서 벗어났고 가치를 측정하는 눈을 가졌으며 실전이라는 경기장에서 뛸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계좌에 숫자 몇 개를 더 불리는 것일까요? 이광수 대표가 버스 정류장에 책 광고를 하며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합니다. 10만 원을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자신의 노후를 구원할 수 있는 거대한 선순환의 비밀. 그 감동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주식 투자가 우리 삶을 어떻게 예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가 단순히 내 계좌에 숫자 몇 개를 더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비싼 신문이나 강남의 빌딩 전광판이 아니라 매일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버스에 책 광고를 실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주식시장의 주권을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이라는 소박한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잠자던 경제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